아버지, 나중에 손주 태어날 다음에도 안 보고 지낼 자신 있으세요? 저희한테 매정하게 하실 거라면 저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겨우 그딴 소리 하려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부모한테 협박이나 하는 한심한 자식 같으니. 협박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경고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 알겠다. 부모가 자기 자식 안 보여주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자식이라 해도 부모 집에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건 줄 알아? 너희가 말도 없이 찾아오면 나도 똑같이 너네 집에 찾아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8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아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는 것이 꽤나 큰 부담이었어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아무런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오면 급하게 집도 청소해야 하고 평소 먹는 대로 차리는 것도 며느리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음식 준비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손주를 낳게 되면서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손주를 봐줄 것을 요구했으니 김 씨 입장에서 차라리 찾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집에 마음대로 찾아와도 되고 부모는 무조건 자식에게 희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김 씨가 너무 힘들어서 거절을 하면 아들은 서운하다, 매정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60이 넘었고 김 씨도 환갑이 멀지 않은 나이에 이제는 부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할 의무는 충분히 다했고 남들에 비해 부족하게 한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부모라고 해서 눈 감는 날까지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라 믿었고 그런 희생을 강요하고 자신들만 편하게 지내려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김 씨에게도 필요 없었어요. 김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어요. 올해로 아들은 33살, 딸은 29살이었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집에서 독립해 혼자 살고 있었고 아들은 장가가기 전까지 계속 김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30살이 되기 몇 달 전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모를까 요즘 세상에 30 전의 결혼은 많이 이른 나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조금 천천히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 씨도 20대 초반에 결혼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본인들의 삶을 즐기길 바랬어요. 아들에게 그런 생각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당장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집을 꺾지 못하고 김 씨 부부도 아들의 뜻대로 하라고 했죠. 김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전부 지원을 해주었어요. 비싼 동네는 아니었지만 전세금으로 5억이 넘는 돈을 대출 없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동시에 딸에게도 똑같은 돈을 미리 주고 그 돈으로 살 집을 구하던지 마음대로 하게 했어요. 너희 둘 모두에게 똑같이 줬으니까 어떻게 쓰던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아들은 그 돈으로 당연히 신혼집을 구했고 딸은 혼자 오피스텔 월세를 살고 있다가 회사 근처에 전세를 구해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딸에게는 결혼이 먼 일이었고 김 씨 부부는 그 정도 지원을 해주었으니 앞으로는 아들, 딸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열심히 살며 재산을 적지 않게 모은 편이긴 했어도 두 자식들에게 5억씩 지원을 해주는 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생 한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김 씨는 40대 들어 시작한 장사가 잘 풀렸고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들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김 씨 부부는 신혼 초반 이후 30년 만에 단둘이 지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고 시부모까지 봉양하며 둘만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상 자식들이 독립하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쓸쓸한 감정도 들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편한 게 훨씬 컸어요. 가끔은 완전히 신혼생활로 돌아간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까지 독립시킨 후로 자유롭고 편하게 지냈어요. 예전에는 강박이라도 걸린 것처럼 매일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남편과 단둘이 사니까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침 밥 먹은 설거지를 저녁까지 쌓아놓기도 하고 청소 빨래도 며칠씩 미뤄두었다가 남편과 함께 몰아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일정이 없는 날엔 소파에 뒹굴거리며 하루 종일 영화를 보기도 했고 그동안 자식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남편과의 사이도 훨씬 좋아진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김 씨 부부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너희가 이 시간엔 웬일이야? 온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모처럼 엄마 집에서 저녁 같이 먹을까 해서요. 얘는 전화도 없이 갑자기 오면 어떡하니?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배달시켜 먹어도 돼요. 며느리까지 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저녁 밥상을 대충 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냉장고를 뒤져서 찌개도 끓이고 고기도 볶아 그럴듯한 밥상을 차려냈어요. 그래도 가끔 아들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못 볼 줄 알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찾아와서 밥도 같이 먹고 가니까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아들 내외는 오며 가며 자주 김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도 김 씨 부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오지 말라 할 수도 없었죠. 김 씨가 짐작하기론 결혼 초반에 반대를 했던 것과 막상 전세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원해 준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우리 신경 쓰느라 자주 시댁에 올 필요 없어. 기왕 결혼했으니까 너희끼리 즐겁게 잘 살면 돼.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좋아서 오는 거예요. 김 씨는 아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김 씨 본인이 불편해서 오지 말라고 했던 건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들네 부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어떨 때는 하루 걸러 하루 찾아올 때도 있었고 대부분 미리 연락도 없이 퇴근길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아들이 결혼 전까지 살던 집이라 편해서 그랬겠지만 김 씨는 결코 아들 며느리의 방문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들만 온다면 별 상관 없었겠지만 며느리 보기에 게으르고 집안일 못하는 시어머니로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한동안 편하게 지냈었지만 아들 며느리가 매일같이 찾아온 뒤로 집도 치워야 하고 반찬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남편도 옷을 편하게 입지 못해 불편을 토로했어요.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진 않았어요.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것인지 김 씨는 매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주 오는 것도 싫었지만 그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건 연락 없이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몇 번이나 그 문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우리 집에 안 들러도 돼. 신혼인데 너희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하지만 김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들은 굉장히 서운해했어요. 보통 자식들이 찾아오면 부모님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 전에라도 미리 연락을 해달라는 거야. 퇴근길에 갑자기 들르고 싶어질 때도 있잖아요.
너는 그럴 수 있어도 지영이는 매번 시댁에 오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저보다 오히려 지영이가 더 엄마 집에 가자고 해요.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엄마가 친딸이라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김 씨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실제로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니? 안 그래도 오늘 올 것 같았는데. 거실 소파에 편안한 복장으로 있던 남편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지영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뭐? 임신? 네, 맞아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와 동시에 벌써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막연히 손주가 곧 생길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정말 할머니가 된다고 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남편 역시도 김 씨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아들이 찾아왔지만 식사 분위기가 무척 좋았어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집에 돌아간 뒤에 딸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요즘 며느리가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원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는 다음 날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건네고 동시에 필요한 곳에 쓰라며 50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김 씨 부부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것 외에 특별한 것을 김 씨 부부에게 요구했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아들은 아주 당연한 걸 부탁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엄마한테 드릴게요. 의기양양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김 씨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김 씨의 남편은 평생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김 씨는 장사를 해서 충분히 돈을 벌었어요. 오히려 김 씨의 벌이가 남편보다도 훨씬 많았는데 아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50만 원이 급할 정도였으면 자기 결혼할 때 그렇게 큰 돈을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노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손주를 봐주며 지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바쁘기도 했고 이미 평생 가정에 헌신하며 두 아들, 딸을 키웠기에 노후에는 아이를 보며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김 씨가 뭐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먼저 말했어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 애를 봐주겠어? 제가 50만 원씩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번 기회에 집에서 쉬면서 손주 봐주시면 안 돼요? 너는 너희 엄마가 그렇게 대충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냐?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아들은 거절당할 줄 몰랐는지 크게 놀랐어요. 너희가 아무리 맞벌이 하더라도 어떻게든 애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는 봐줄 수 없으니까 너희 둘이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봐. 그렇게 거절을 했더니 아들은 또다시 서운하다며 돌아갔어요. 아들이 아무리 섭섭해해도 김 씨가 그것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집에서 애를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얼마 후 평소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와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벼랑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발견하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영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러자 며느리는 더 크게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왜 저를 가족이 아닌 남처럼 대하세요?
아무리 친딸이 아니라지만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남이라니? 김 씨도 남편도 모두 갑자기 며느리가 눈물 흘리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손주도 안 봐주시겠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고 정말 너무 서운해요. 그 말에 김 씨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는데 며느리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면 몰라도 우는 며느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자 말했고 아들에게 며느리와 함께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만 따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손주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저희 어릴 때 할머니가 다 키워주셨다면서요. 아들은 김 씨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 씨 부부가 젊었을 때도 맞벌이를 했었는데 그때 1년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아이들을 봐주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씨 역시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 씨의 아이를 봐주신 건 맞지만 김 씨 역시도 시어머니의 마지막 5년 동안 수발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들, 딸 역시 전부 옆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두고 너네 애를 봐주면 너는 나중에 나 데리고 살 자신 있어? 김 씨의 물음에 아들은 말문이 턱 막힌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나도 너희들한테 데리고 살아달라는 말 안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잖니. 그런데 나한테 일 그만두고 애 봐달라는 말을 했으면 너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소리야? 김 씨가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죠. 나한테 50만 원 줄 생각하지 말고 그 돈 보태서 육아 도우미를 알아보던지 해. 김 씨의 말에 아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우미 비용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애를 못 봐주실 거면 비용이라도 좀 보태주세요. 이건 마치 김 씨 부부가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기들이 행복하기 위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으면서 대체 왜 그 책임은 김 씨에게 묻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너 엄마한테 지금 그게 맞는 소린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결국 남편이 나서서 대화를 종료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도 남편도 모두 아들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어째서 부모가 무조건 아이를 봐줘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돈을 보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도우미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는데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듣게 되었고 그 비용을 김 씨에게 달라고 한 것이었죠. 아들이 김 씨에게 부탁을 할 때는 50만 원을 준다고 한 것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집에 잘 찾아오지 않았어요.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아무 때나 쳐들어오던 아들이 오지 않으니 모처럼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얼마 후 명절이 되었고 아들 부부와 딸까지 집으로 찾아왔어요. 김 씨의 집은 차례를 지내진 않지만 미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아들과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라고 다 모이니 반가웠죠. 그런데 즐거운 분위기에서 거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은 좋았던 분위기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어요. 역시나 그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애를 봐주던지 아니면 도우미 비용을 대달라는 말에 김 씨도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도우미 구하는 돈이 아까우면 너희 둘 중 한 사람이 휴직을 하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 집에서 애를 보면 되잖아. 왜 그걸 엄마 아빠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게 싫으면 그냥 월급 주고 도우미 구해. 엄마, 요즘 애 봐주는 사람 쓰는 게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 너는 왜 그 비싼 일을 나한테 50만 원 주고 해달래? 그 정도는 다른 부모님들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 결혼한다고 집도 해줬고 아이 생겼다고 해서 지영이한테 조리원 예약하라고 돈도 줬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아들 역시도 김 씨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지 반박을 하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긍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힘들지. 나도 해봤으니까 잘 알아. 그렇다고 해서 도와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김 씨의 말에 다들 조용해졌고 딸 역시도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더욱더 엉망이 되어버렸죠. 대체 김 씨가 뭘 어쨌다고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라도 된 기분이었죠.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다들 아이만 생기면 손주 봐주겠다고 난리인데. 아들의 말에 김 씨의 남편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가 너희한테 애 낳아달라고 했냐? 왜 애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애 안 봐줄 거면 돈을 달라고? 자식이 아니라 완전 날강도가 따로 없잖아. 엄마, 아버지가 이런 식이니까 지영이가 서운하다고 매일 울잖아요. 끝까지 부모 탓을 하는 아들을 보며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는 거야. 둘째, 너도 똑똑히 들어라. 너도 나중에 시집가고 애 낳은 다음에 엄마한테 맡길 생각하지 마.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딸도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표현이 조금 과격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식들은 확실히 김씨 부부의 생각을 알아들은 것 같았죠. 앞으로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김 씨가 마지막으로 상황을 정리했고 울고 있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어요. 그렇게 자식들이 돌아간 뒤로 아들이 조금은 변한 것을 느꼈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어느 날은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가 떠 있을 텐데도 다시 전화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러라지.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지 뭐. 김 씨는 연락이 끊긴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 했어요. 그 말대로 김 씨도 아들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남편과 평소처럼 살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관심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애가 탄 건 김 씨보다 아들 부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고 벌컥 문이 열리자 김 씨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안방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집에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김 씨는 편하게 반바지와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며느리 보기에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너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지 말라 했잖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지만 반가운 인사말보다 짜증 섞인 목소리가 먼저였어요. 김 씨의 편한 차림에 며느리도 살짝 당황하는 모습이었지만 아들은 태연했습니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 그래요? 아들 역시도 툴툴거리는 말투였죠. 그리고 표정을 보니 오늘 결코 좋은 용건으로 찾아온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 있던 남편이 아들 며느리가 왔다는 걸 알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남편의 표정 역시도 좋지 않았어요. 그동안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생각? 무슨 생각 말이냐? 남편이 황당해하며 되물었더니 아들이 오히려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나중에 손주 태어날 다음에도 안 보고 지낼 자신 있으세요? 저희한테 매정하게 하실 거라면 저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는 겨우 그 딴소리 하려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부모한테 협박이나 하는 한심한 자식 같으니. 협박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경고 드리는 것뿐이에요. 이제 와서 아무리 허세를 부려봤자 김 씨와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손주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정도 붙이지 않았는데 그런 협박에 벌벌 떨 리가 없었죠. 그래, 알겠다. 부모가 자기 자식 안 보여주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자식이라 해도 부모 집에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건 줄 알아. 너희가 말도 없이 찾아오면 나도 똑같이 너네 집에 찾아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렇게 아들 내외를 쫓아내고 김 씨는 바로 현관문의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아들의 태도를 보니 결혼할 때 해주었던 전세금도 아까울 지경이더라고요. 또다시 며칠이 지나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손주는 안 봐줘도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 말했어요. 완전히 부모의 눈밖에 나서 더는 지원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남편은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남은 인생을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자식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죠. 이젠 아들과 딸이 김 씨의 집에 오고 싶으면 최소 하루 전날에 전화해 허락을 받아야 했고, 김 씨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욱 부부의 인생에 집중을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